다신 이 집에 들어오지 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왜 이 꼴로 살아야 해? 다신 이 집 들어오지 마라. 현관문 너머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은 제 명의 집이었거든요. 종합병원 원무과에서 꼬박 10년을 근무하며 제가 지켜온 건 가정이었습니다. 남편 박성호의 변변치 않은 월급과 끊이지 않는 사고에도 버틴 건 결혼 당시 친정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과 결혼 전 모은 전 재산을 털어 마련한 이 집 때문이었죠. 남편의 외도를 견디다 못해 하루 친정에 다녀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더니 제 짐이 쓰레기 봉투에 담겨 현관 밖으로 던져졌습니다. 어이없고 황당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제 손에서 빨래가 천천히 흘러내렸어요. 소파 위에 화면이 켜진 채 놓여 있던 남편 휴대폰 때문이었죠. 평소라면 그냥 집어서 충전기에 꽂아줬을 텐데 그날따라 화면에 뜬 알림 문자가 눈앞에서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오늘 예약 확인이요. 그랜드 호텔 디럭스룸. 내일 밤 기다릴게요. 보고 싶어요. 오빠라는 하트 섞인 문자가 선명했거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거래처 이대리라고 저장되어 있었지만 대화창을 열어보니 가관도 아니었어요. 29살이나 어린 여자와 주고받은 대화에는 오늘 너무 좋았어. 보고 싶어 죽겠다. 우리 언제 제주도 가요. 같은 추잡한 말들이 수개월치나 빼곡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 문장 하나하나가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제가 병원 원무과에서 온갖 진상 환자들에게 시달리며 번 돈으로 집안 살림을 꾸리고 시어머니 병원비며 약값까지 꼬박꼬박 챙길 때 남편은 그 돈으로 호텔을 예약하고 다른 여자와 웃고 떠들었던 겁니다. 12해였습니다. 결혼하던 날부터 오늘까지 무려 12년이라는 시간을 저는 이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하루 8시간 꼬박 서서 일하고 퇴근하면 곧장 마트로 달려가 저녁 재료를 사고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반찬을 따로 만들어 올렸죠. 반찬이 왜 이렇게 짜냐, 국물이 식었다 같은 타박을 들으면서도 저는 묵묵히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말이면 제 휴식은 꿈도 못 꿨어요. 시어머니를 차에 태워 병원마다 모시고 다니며 접수하고 긴 대기 시간을 견디고 약을 타서 다시 집까지 모셔다 드리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헌신의 대가가 고작 이런 배신이라니요. 눈물이 쏟아질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한복판이 텅 빈 것처럼 묵직하게 내려앉으며 차가운 냉기가 전신으로 퍼져나갔죠. 밤 11시가 다 되어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역한 술 냄새가 거실을 덮쳤고 남편 박성호가 넥타이를 거칠게 풀면서 들어왔어요. 그는 거실불도 켜지 않은 채 앉아있는 저를 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왜 이렇게 어둡게 앉아있어? 사람 무섭게 말이야. 불이나 좀 켜지? 저는 대답 대신 소파 위에 놓여있던 휴대폰을 집어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성호의 눈이 화면을 훑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는 데는 딱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안해하기는커녕 1초 만에 인상을 팍 구기며 제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남의 폰을 왜 마음대로 봐? 당신 미쳤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의 폰이요? 12년을 같이 산
남편 폰이 남의 폰이에요? 그 말을 지금 저한테 하시는 거죠? 성우는 잠시 당황한 듯 입을 달싹이다가 이내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생활이잖아. 결혼했다고. 모든 걸 다 공개해야 해? 당신 진짜 피곤하게 산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그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이대리라고 저장해 놨더라고요. 거래처 이대리. 근데 왜 거래처 이대리가 당신한테 오빠라고 불러요? 왜 보고 싶다는 말을 하고 왜 호텔을 3번씩이나 같이 가냐고요? 당신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제 목소리가 점점 낮아지자 성우는 오히려 더 날뛰었습니다.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거래처 관리하다 보면 술도 마시고 호텔도 갈 수 있는 거지. 당신은 집구석에만 있으니까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서 그래. 세상 물정이요? 저는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헛웃음만 나더군요. 세상 물정이 그러면 당신 아내는 그걸 그냥 참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당신이 말하는 세상 물정이에요? 그때였습니다. 목소리 낮춰. 어머니 주무신다고. 성우가 제 팔을 거칠게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본인이 잘못해놓고 어머니 잠을 깨울까봐 걱정하는 그 모습이 정말 역겨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방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더니 시어머니 순자가 잠옷바람에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한밤중에 이게 무슨 소동이야. 사람이 잠을 좀 자야 할 거 아니냐. 성우는 기다렸다는 듯 시어머니 뒤로 숨으며 일러 바쳤습니다. 어머니, 지은이가 제 휴대폰 몰래 훔쳐보고 지금 생사람 잡으면서 난리예요. 제가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요. 순자의 매서운 눈길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린 시어머니는 혀를 쯧쯧 차며 말씀하시더군요. 그러니까 평소에 남편 관리를 제대로 했어야지. 옆에서 내조를 잘하고 남편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남자가 밖에서 안 흔들리는 거다. 그게 아내 도리 아니냐? 본인은 뭘 그렇게 잘했다고 시끄럽게 굴어. 저는 시어머니를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지난 12년 동안 수천 번도 넘게 들었던 그 특유의 타박하는 말투. 하지만 오늘따라 그 소리가 제 귓속에서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남편이 외도를 했는데 피해자인 제가 내조를 못해서 그렇다고요? 그게 어머니 눈에는 당연한 상황으로 보이시냐고요. 순자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뭐, 이 가시나가 지금 나한테 대들어? 너 미쳤니?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꼬박꼬박 말대꾸야. 대드는 게 아니에요. 12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던 진실을 오늘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순간 성우가 옆에 있던 탁자 위에 머그컵을 집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컵이 산산조각 났고 날카로운 파편들이 제 발등 앞까지 튀어 올랐습니다. 그만하라고. 집안 꼴이 이게 뭐야. 다 당신 때문이잖아. 당신만 입 다물면 조용할 일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발밑에 흩어진 파편들을 보며 제 인생도 저 컵처럼 이미 박살났음을 깨달았죠.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면 당신이 옳아져요? 그렇게 하면 당신 죄가 사라진다고 생각해요? 성우는 대답 대신 씩씩거리며 고개를 돌렸고 시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여전히 저를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 어디에서도 미안함이나 죄책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귀찮은 일이 생겼다는 짜증과 며느리에 대한 혐오뿐이었죠.
천천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랍장에서 큰 여행 가방을 꺼냈어요. 옷 몇 벌과 세면도구, 지갑, 그리고 통장을 챙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랍 맨 아래 칸, 깊숙이 넣어두었던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죠. 바로 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제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박힌 제 유일한 자산이자 자존심이었죠.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향하자 성우가 따라왔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지금? 한밤중에 어딜 가냐고. 친정 가요. 가서 생각 좀 정리하고 올게요. 나가면 다신 오지 마. 진짜로 끝이야.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성우의 고함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신발끈을 묶으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열기 직전 딱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성우는 여전히 분에 못 이겨 팔짱을 끼고 서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 뒤에서 어디 갈 데도 없는 게 쇼는 비웃고 계셨죠. 아, 이 사람들은 정말 끝까지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구나. 앞으로도 평생 모를 사람들이구나. 저는 그 확신을 가지고 문을 닫았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참담했지만 눈빛만은 12해 전보다 훨씬 서늘하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심장 밑바닥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죠. 저는 가방 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제 참는 건 끝났습니다. 제가 이 집에 다시 돌아올 때는 당신들이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이 집이 누구의 돈으로 세워졌는지, 이 평화가 누구의 희생으로 유지되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작정이었죠.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명료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친정집 문을 나서면서 한번 크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하룻밤 자고 나니 머리는 맑아졌는데 가슴 한쪽은 여전히 돌덩이를 얹어놓은 것처럼 무거웠죠. 친정어머니는 제가 걱정되는지 현관까지 따라 나오면서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지은아, 그냥 며칠 더 여기 있어라. 굳이 오늘 들어가야 하겠니? 내 시어머니 성격에 가만히 안 있을 텐데 말이야. 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꼭 쥐었다가 놓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나 이제 안 참아요. 가서 할 말은 다 하고 정리할 거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뒤에서 어머니가 한참을 서서 바라보시는 게 느껴졌지만 저는 차마 뒤를 돌아보지 못하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걸어오는데 어딘가 이상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뭐가 달라진 건지 딱 짚어지지는 않았지만 현관문 앞에 서는 순간 그 이유를 단번에 알 수 있었죠. 제가 늘 누르던 도어락에 덮개 모양이 바뀌어 있었거든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지만 안에서는 정적만 흘렀어요. 분명 안에서 사람 발소리가 들리는데도 문은 열리지 않았죠. 12년 동안 매일같이 눌렀던 번호를 떨리는 손가락으로 입력해 보았지만 날카로운 경고음과 함께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로 비밀번호를 바꿔버린 거예요. 저는 잠시 멍하니 번호키를 바라보다가 다시 초인종을 길게 눌렀어요. 그러자 인터폰 너머로 시어머니 순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냐? 거긴 왜 자꾸 누르는 거야? 뻔히 저인 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그 가증스러운 목소리에 기가 찼죠. 어머니, 저예요, 지은이요. 문 열어주세요. 비밀번호가 왜 바뀐 거예요? 제 질문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단호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여긴 이제 내 집 아니다. 어젯밤에 제 발로 나간 사람이
무슨 염치로 다시 기어 들어오려고 하니?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터져 나왔어요. 어머니, 이 집 제 명의예요. 등기부등본 떼어보면 김지은. 이름 석자 선명하게 박혀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 내 집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며 대꾸했어요. 명의가 어쩌고저쩌고 해봐야 우리 식구가 대대로 살 집이야.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 앞에서 명예 타령이니?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져라. 저는 문 너머에 남편 성우도 있다는 걸 눈치채고 소리쳤어요. 박성호 씨, 거기 있는 거 다 아니까. 당장 나와서 문 열어요. 하지만 안에서 들려온 성우의 목소리는 비겁하기 짝이 없었죠. 지은아, 어머니가 저렇게 화가 나셨는데 나도 어쩔 수가 없잖아. 일단 돌아가서 나중에 얘기해. 어쩔 수가 없다는 그 비겁한 한마디가 제 귓속을 날카롭게 핥히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다른 여자와 호텔을 드나들며 제 가슴에 대못을 박은 사람이 이제는 제 집 문까지 걸어 잠그고 어머니 뒤에 숨어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내뱉고 있었어요. 12년이라는 세월이 이 비겁한 변명 하나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잠시 후 현관문이 조금 열리더니 순자나 성우가 아닌 신우이 정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검은 봉투 2개를 복도 바닥에 툭툭 하고 내던지더군요. 신우이 박정희는 팔짱을 낀 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올케 언니, 이제 그만 나가셔야지. 짐은 대충 챙겨뒀으니까 이거 들고 가요. 저는 바닥에 나뒹구는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찢어진 비닐 사이로 제가 아끼던 베이지색 코트 소매가 구겨진 채 삐져나와 있었죠. 12년 전 첫 월급을 타서 제 자신에게 선물했던 때 묻을까봐 매일같이 정성껏 관리하던 그 코트가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복도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아가씨,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내가 언제 나간다고 했어요? 어젯밤에 친정 부모님 좀 뵙고 온다고 했지. 짐 빼겠다고 한 적 없다고요. 정희는 어깨를 으쓱하며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나간 건 나간 거지. 뭐가 달라요? 그리고 이제 이 집 방도 부족한데 언니까지 여기 있으면 복잡하기만 하잖아요. 정희의 시선 너머로 열려있는 신발장 안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신발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화려한 구두와 아이 운동화까지 마치 원래부터 그들의 집이었던 양 당당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저 신발들 다 뭐예요? 언제부터 여기 들어온 거예요? 제 물음에 정희는 손톱을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내 거예요. 나 이제 여기 들어와 살기로 했거든요. 엄마도 오빠도 다 허락한 일이니까 토달지 마요. 빈 방 놔두면 뭐해요.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지.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친정에서 하룻밤을 보낸 그 짧은 시간 사이에 이 식구들은 비밀번호를 바꾸고 제 짐을 봉투에 담아 내던진 뒤 신우이의 이삿짐을 들여놓은 겁니다. 이건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었어요. 제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그 순간부터, 아니 어쩌면 훨씬 전부터 저를 쫓아내고 이 집을 차지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게 분명했죠. 저는 천천히 몸을 숙여 바닥에 던져진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코트 소매를 봉투 안으로 밀어넣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성호 씨, 문 뒤에 숨어 있지 말고 당장 나와서 내 얼굴 보고 얘기해. 떳떳하면 왜 숨어 있어? 여전히 남편은 대답이 없었고 대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할 말 있으면 나중에 변호사 통해서 해라. 우린 이제 너랑 섞일 말 없으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 집에서 헌신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어머니 10년 동안 제가 이 집에서 어머니 병원 수발 들고 명절마다 혼자 음식 차리며 살았어요. 제가 서운하다는 말 한마디 한 적 있나요? 그런데 어머니는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 무슨 유세야? 사돈 어른이 그렇게 가르치더냐? 당연히요. 저는 낮고 또렷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한테는 그 모든 희생이 당연한 거였겠죠. 그럼 저도 이제부터 제 권리를 당연하게 행사할게요. 신우이 정희가 문을 닫으려 하자 저는 거칠게 문틈을 붙잡았습니다. 박정희 씨, 그리고 어머니 잘 들으세요. 이 집 제 단독 명의예요. 결혼할 때 우리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과 제 피땀 어린 돈으로 마련한 집이라고요. 오늘 이 복도에서 저한테 한 짓 절대로 잊지 마세요. 똑똑히 기억해 두시라고요. 정희는 가소롭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명희가 어떻든 지금 쫓겨나는 건 언니잖아요.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를 줄 알아요. 쫓겨나는 게 아니야. 저는 봉투를 양손에 꽉 쥐고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걸어 나가는 거야. 그 차이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당신들은 곧 알게 될 거야.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제 뒤로 현관문이 요란하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자마자 휴대폰을 꺼내 부동산 앱을 실행했어요. 손가락 끝은 차가웠지만 결코 떨리지 않았죠. 매물 등록 버튼을 누르고 즉시 매도와 잔금 조기 지급 조건을 설정했어요. 등록 완료 메시지가 뜨는 순간 12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체증이 아주 조금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제 집에서 주인 행세를 하며 웃고 있을 당신들이 길바닥으로 나앉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그 시각, 거실에서는 냄비 뚜껑 여닫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 순자는 며느리를 내쫓은 승전고를 울리듯 직접 찌개를 끓여 식탁에 올렸어요. 며느리 없이 차리는 첫 번째 밥상이었지만 순자의 얼굴엔 오히려 해방감 섞인 미소가 가득했죠. 성우는 소파에 길게 누워 텔레비전을 켰고 신우이 정희는 현관 신발장에 자기 신발을 줄지어 정리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잠시 후 시동생 성민이 편의점 봉투를 들고 들어오며 운동화를 아무렇게나 벗어 던졌어요. 어머니, 집안 분위기가 왜 이렇게 좋아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거예요? 성민이 능청스럽게 묻자 순자는 찌개 국물을 한번 맛보고는 소금을 푹 떠넣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일 있지. 오늘 그 가시나 짐 다 내보냈다. 밥 먹으면서 자세히 얘기하자꾸나. 순자가 끓인 찌개는 지은이 맞췄던 간보다 훨씬 짰지만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승리자의 만찬이라도 즐기는 양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순자가 수저를 들며 기세등등하게 말문을 열었어요. 오늘 비밀번호 싹 바꾸고 짐봉투에 담아서 복도에 내던져 버렸다. 지은이 그 가시나 당황해서 얼굴 붉어지는데 아주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 순자는 찌개를 크게 한 입 떠먹으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신우이 정희도 신이 나서 맞장구를 쳤죠. 엄마, 아까 표정 진짜 볼만했어요. 언니가 명희가 어쩌고 하면서 유세를 떨길래 제가 딱 잘라 말해줬거든요. 명희가 누구든 지금 언니는 쫓겨나는 거잖아라고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하고 봉다리 들고 나가는 꼴이라니
정말 알터니가 빠진 것 같아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당당하게 덧붙였습니다. 잘했다. 원래 그런 것들은 기를 팍 죽여놔야 해. 지가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이만큼 살게 된 게 누구 덕인데 감히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성우는 찌개만 떠먹으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밥그릇에 시선을 고정한 채 숟가락만 움직이는 아들의 모습이 못마땅했는지 순자가 흘긴 눈치를 주었죠. 성우야, 너도 이제 잘 된 거야. 저런 여자랑 계속 살면 내 팔자만 더 꼬였을 거다. 이제 내 세상이니까 기 좀 펴고 살아라. 성우가 힘없이 얘라고 대답하자 순자는 혀를 찼습니다. 얘가 뭐야, 얘가? 이럴 땐 어머니 고맙습니다 하고 큰 절이라도 올려야지. 식사가 끝날 무렵 성민이 편의점 봉투에서 소주를 꺼내 잔을 돌렸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축배를 들어야죠. 어머니도 한 잔 받으세요. 순자는 손을 저으면서도 자리를 뜨지 않았고 성민은 형의 잔에 소주를 가득 따르며 본격적인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형, 나 사실 요즘 너무 힘들어요. 사업은 바닥이고 빚쟁이들은 독촉 전화를 해대서 죽을 맛이라니까요. 성우가 미간을 찌푸리며 또 돈 얘기냐고 묻자 성민은 더 능글맞게 다가앉았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형, 이 집 담보로 대출 좀 알아보면 어때요? 요즘 아파트 값이 얼만데 담보대출만 잘 받아도 목돈이 꽤 나올 거 아니에요. 형도 지금 회사 실적 안 좋아서 힘들다면서요? 그 돈으로 형도 숨통 좀 트고 나도 급한 불 좀 끄고 이게 바로 서로 돕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성민의 파렴치한 제안에 순자까지 팔짱을 끼며 거들었습니다. 성민이 말이 일리가 있다. 이 집을 그냥 놔두면 뭐하니? 집도 재산인데 굴려야지. 이 집 위치도 좋고 평수도 넓어서 대출 받으면 꽤 나올 거다. 성우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은행 가서 한번 알아볼게. 성민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역시 우리 형이 최고예요. 어차피 형수도 나갔겠다. 서류 처리도 훨씬 깔끔하지 않겠어요? 형수 이름으로 되어 있긴 해도 형이 남편인데 은행에서 알아서 해주겠죠. 성민은 형의 잔을 다시 채우며 이미 돈을 다 받은 사람처럼 흡족해 했습니다. 이때 시누이 정희가 찌개를 숟가락으로 휘저으며 무심한 척 숟가락을 얹었습니다. 그나저나 나는 내일부터 안방 쓰면 되는 거지? 올케가 쓰던 작은 방은 너무 좁아서 답답하더라고요. 순자가 성우가 안방을 쓰는데 내가 어딜 쓰냐며 타박하자 정희는 입을 비죽이며 대꾸했습니다. 오빠가 작은 방 쓰면 되잖아요. 엄마는 제일 큰 방 쓰시고 나는 안방 쓰면 딱 맞네. 오빠 괜찮지? 정희는 이미 이 집의 모든 것을 본인이 가질 권리가 있는 것처럼 굴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더 나아가 상속 문제까지 들먹였죠. 오빠, 근데 나중에 이 집 명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가져야지. 괜히 나중에 복잡해지기 전에 담보대출이든 뭐든 빨리 처리해버리는 게 낫지 않겠어? 언니가 명예 가지고 딴소리하기 전에 말이야. 정희의 말에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지만 순자는 나무라는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야 당연한 소리지. 이 집은 우리 박씨 가문 재산이야. 명의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든 그게 무슨 상관이니? 우리 집안에 들어온 이상 다 우리 거지. 순자는 자리를 정리하며 가족들에게 대못을 박듯 선언했습니다. 이 집은 우리 가족 거다. 누가 뭐래도 우리가 주인이야. 내일 당장 대출 알아보고 정희는 집 안방으로 옮겨라.
알겠니? 세 사람은 마치 전리품을 나눠 가진 장군들처럼 당당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시각 지은은 친정방 차가운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핸드폰 화면에는 조금 전 부동산 앱에서 전송된 완료 알림이 떠 있었죠. 매물 등록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핸드폰을 가슴에 품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저쪽 집 식구들이 지금 이 순간 어떤 추악한 모의를 하고 있는지 보지 않아도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번졌어요. 어머니, 그리고 박성호 씨, 당신들이 내 명의의 집을 꿈을 꾸고 있을 때 나는 그 꿈의 근거를 지워버리고 있어요. 지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자신이 시작한 것이 아니며 결코 자신이 지는 싸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요. 내일 아침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고 계약금이 입금되는 순간 저들이 믿고 있는 우리 가족의 집은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12년의 인내를 끝낸 지은의 복수는 이제 막 닻을 올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남편 성우는 넥타이를 거칠게 매며 현관을 나섰습니다. 평소 같으면 회사에서 실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을 시간이었지만 그는 당당하게 반차를 냈어요. 어젯밤 동생 성민과 소주를 2병이나 비우며 나눈 이야기가 꽤 구체적이고 달콤했거든요.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어느 은행의 금리가 가장 저렴한지, 성민은 이미 다 알아본 것처럼 떠들어댔고 성우는 그 꿈 같은 계획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파트 경비실 앞을 지나칠 때 경비 아저씨가 아는 척을 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은 어제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나가시던데요? 성우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대충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지은이 나갔다는 말이 잠시 귓가에 맴돌았지만 깊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갈 곳이라곤 친정밖에 없는 여자니 제풀에 지쳐 빌며 들어올 때까지 방치할 생각이었으니까요. 은행은 아파트에서 걸어서 딱 10분 거리였습니다. 지점 문을 밀고 들어서니 대출 상담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죠. 성우는 대출 상담 번호표를 뽑아 대기석에 앉아 벌써부터 수중에 들어올 목돈을 어떻게 굴릴지 상상했습니다. 잠시 후 자신의 번호가 불리자 그는 의기양양하게 상담 창구로 걸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단정한 차림의 젊은 여직원이 밝은 미소로 그를 맞이했죠. 어떻게 오셨나요? 대출 상담 도와드릴까요? 여직원의 질문에 성우는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여유 있게 대답했습니다. 담보대출 좀 알아보려고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담보로 목돈이 좀 필요해서요. 여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시세 확인을 위해 주소를 물었고 성우는 주저없이 아파트 동호수를 말했습니다. 여직원이 화면을 몇 번 두드리더니 서류 한 장을 내밀었죠. 네, 시세 확인 가능하신 구역이네요.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좀 주시겠어요? 성우는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 건넸습니다. 그런데 신분증을 받아 화면과 대조하던 직원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지더니 화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고객님, 혹시 이 아파트 소유주 본인이신가요? 성우는 당연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집주인 남편이에요. 내가 거기서 12년을 살았는데 그게 왜요? 직원은 당황한 기색 없이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등기부 조회를 해봤는데요. 해당 아파트 소유주가 배우자분 단독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고객님 성함은 등기부
어디에도 없으시네요. 순간 성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부부가 같이 산 집인데 공동명의 아니었어요? 직원이 모니터를 살짝 돌려 보여준 화면에는 소유자 김지은이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지분이 나뉜 것도 공동명의도 아닌 완벽한 단독 소유였죠. 거주 여부와 법적 소유권은 별개입니다. 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소유자 본인만 신청 가능하세요.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남편분이 마음대로 담보 잡을 수는 없습니다. 성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남편인 내가 신청할 방법은 아예 없는 겁니까? 직원은 원칙적인 답변을 내놓았죠. 명의자이신 배우자분이 직접 오셔서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배우자분 동의 없이는 단일원도 대출이 불가능하세요. 이건 법적인 사항이라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성우는 멍하니 직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소주를 마시며 집을 담보로 사업 자금을 대주겠다느니 빚을 갚겠다느니 호언장담했던 순자와 동생 성민의 얼굴이 떠올라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자마자 그는 핸드폰을 꺼내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2번 가기도 전에 순자가 전화를 받았죠. 성우야. 그래, 대출은 얼마나 나온다니? 어머니 망했어요. 지은이가 단독 명의래요. 나는 아무 권리가 없어서 대출이 아예 안 된다고 합니다. 성우의 절규에 순자의 목소리가 단번에 찢어질 듯 올라갔습니다. 뭐, 그게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야. 네 마누라가 시집 올 때 몸만 온 게 아니라 우리 집 식구가 됐으면 그게 다 네 거지. 왜 네게 아니라는 거야. 성우는 답답함에 가슴을 쳤습니다. 법이 그렇다잖아요. 등기부에 제 이름이 한 글자도 없다고요. 지은이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대요. 순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표독스럽게 내뱉었습니다. 그럼 그 가시나한테 전화해서 당장 동의서 써내라고 해. 지가 감히 누구 덕에 집에 발붙이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명예 타령이야? 당장 불러들여. 성우는 한숨을 내쉬며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어제 비밀번호 바꾸고 짐까지 봉투에 담아 내던진 사람한테 지금 동의서 써달라고 하면 써주겠어요? 일단 집에 들어갈 테니 다들 모여보세요. 그 시각 지은은 아파트에서 버스로 2정거장 거리에 있는 부동산 중개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지은이 들어서자마자 반갑게 맞이했죠. 어서 오세요. 어제 저녁에 매물 등록하신 김지은 씨 맞으시죠? 지은은 단호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연락 주셔서 바로 왔습니다. 여기 필요한 서류들 다 준비해 왔어요. 지은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차곡차곡 올려놓았습니다. 등기부등본부터 매매계약서 사본까지 어젯밤 친정에서 단 한숨도 자지 않고 준비한 결전의 무기들이었죠. 최 사장이 서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독 명의시네요. 요즘 보기 드문 경우인데 준비를 철저히 하셨어요. 배우자 동의 없이 매도 진행하시는 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빨리 처분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지은의 물음에 최 사장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이 단지 매물이 귀해서 시세보다 아주 조금만 낮게 내놓으면 바로 임자 나타날 겁니다. 조건만 맞으면 보름 안에도 잔금까지 치를 수 있어요. 지은은 창밖으로 보이는 자신의 아파트를 차갑게 응시했습니다. 12년 동안 자신의 피땀이 서린 곳이지만
이제는 그 추악한 인간들이 우글거리는 소굴일 뿐이었죠. 좋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세요. 지은은 위임장에 펜을 가져갔습니다. 손끝 하나 떨리지 않는 정교한 움직임으로 자신의 이름을 써내려갔죠. 저쪽 집구석에서는 지금쯤 대출이 안 된다며 서로 삿대질을 하고 있을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2년 동안 억눌려 있던 자신의 권리를 되찾는 이 펜 끝의 움직임이 그녀에게는 그 어떤 복수보다 짜릿한 승리의 시작이었으니까요. 펜을 놓는 순간 지은의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길바닥으로 나갈 차례예요. 부동산 중개소를 나오면서 가방 속에서 진동하는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가 7통이나 찍혀 있었죠. 남편 성우가 5통, 시어머니 순자가 2통이었습니다. 지은은 화면을 차갑게 한번 훑어보고는 다시 가방 깊숙이 핸드폰을 밀어 넣었습니다. 답장도 콜백도 할 이유가 전혀 없었으니까요. 오전 중으로 부동산 최 사장님에게 매물 등록이 완료되었다는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친정방 침대에 걸터 앉아 그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3곳에 동시에 매물이 올라갔고 예전에 미리 찍어두었던 깔끔한 내부 사진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가격은 최 사장님의 조언대로 시세보다 200만 원 정도 낮게 책정했습니다. 빠르게 정리하고 싶으시면 이 정도가 딱 좋습니다라는 그 말이 결심을 굳히게 했거든요. 매물이 올라간 지 사흘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제가 떠난 그 집의 평화로운 거실에 날카로운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 순자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인상을 찌푸리며 투덜거렸습니다. 누구야, 이 시간에 또 귀찮게. 시누이 정희는 소파의 대자로 드러누운 채 눈도 뜨지 않고 대답했죠. 택배 아니에요? 제가 어제 시킨 거 있거든요. 순자는 혀를 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시켜대면 받는 건 다 내 몫이냐? 네가 좀 일어나서 받으면 어디 가뒀나? 순자는 투덜거리며 현관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 서 있는 건 택배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든 단정한 차림에 30대 남자와 그의 아내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서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희 이 집 매물 보고 왔는데요. 부동산 최 사장님 연락받고 방문했습니다. 그 말에 순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매물이요? 그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방문객은 당황한 듯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온라인에 급매물로 올라온 거 보고 연락드렸거든요. 오늘 2시에 내부 좀 둘러보기로 예약했는데 안 되나요? 순자는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해 멍하니 서 있는 사이 거실에서 정희가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어요. 어머니, 누구예요? 택배 맞죠? 현관으로 튀어나온 정희는 방문객들을 훑어보더니 날선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집 보러 왔다니요? 여기 매물로 나온 집 아니에요. 잘못 오셨으니까 당장 가세요. 방문객은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대꾸했습니다. 아니, 플랫폼에서 사진 다 확인하고 부동산 통해서 정식으로 예약 잡은 건데 잘못 오다니요? 최 사장님한테 분명히 오늘 방문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정희는 다급하게 핸드폰을 꺼내 부동산 앱을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자신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주소를 치는 순간 정희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지며 하얗게 질렸습니다.
화면에는 지금 자신들이 서 있는 거실, 안방, 심지어 주방 구석구석에 사진이 선명하게 매물로 떠 있었거든요. 이게 뭐야? 엄마, 이거 올케 언니가 올린 거예요. 진짜로 집을 내놨다고요. 정의의 비명에 순자가 핸드폰을 가로채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커진 순자는 손을 벌벌 떨었습니다. 방문객들이 어색하게 서서 물었습니다. 저희 지금 들어가서 좀 봐도 될까요? 멀리서 연차 내고 온 건데 순자는 문을 온몸으로 막아서며 고함을 쳤습니다. 안 됩니다. 여기 매물. 아니니까 당장 나가요. 부동산이 사기치는 거니까. 다신 오지 말라고요. 순자는 방문객의 대답도 듣지 않고 현관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복도에서 남자의 당황한 목소리가 잠깐 들리다가 멀어졌죠. 순자는 가슴을 몰아쉬며 성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가자마자 성우가 전화를 받았죠. 어머니, 왜요? 대출 때문에 그러세요? 순자는 찢어지는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성우야, 지금 집 보러 사람이 왔다. 지은이 그 가시나가 진짜로 집을 팔려고 매물을 올렸단 말이다. 전화기 너머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우야, 듣고 있어? 네 마누라가 지금 우리를 길바닥으로 내쫓으려고 작정을 했다고. 성우는 기운 빠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들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제 전화를 사흘 내내 안 받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당장 친정으로 쳐들어가서 매물 내리라고 빌기라도 해야 할 거 아니냐. 순자가 씩씩거리자 성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친정 가면 장모님이 문이나 열어주실 것 같아요? 이제 방법이 없어요. 지은이가 마음 굳게 먹은 것 같다고요. 순자는 분을 못 이겨 시동생 성민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더 참담했습니다. 어머니, 형한테 들었는데 이거 진짜 큰일 났어요. 매매 계약서 도장 찍히고 잔금 치러지면 새 주인한테 집 넘겨줘야 해요. 명의가 형수한테 있는 이상 우리가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전혀 없어요. 순자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정희는 옆에서 여전히 앱 화면을 넘기며 중얼거렸죠. 어머니, 가격도 싸게 내놨어요. 이러면 일주일도 안 돼서 팔릴 텐데 그럼 우리 짐은 어떡해요? 나 이제 겨우 짐 다 풀었는데. 순자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냐? 이 집이 어떤 집인데? 그때 정희가 무심코 내뱉었습니다. 엄마가 언니 쫓아내고 비밀번호 바꿀 때 이 정도는 예상하셨어야죠. 그 말에 순자의 눈에 불꽃이 튀었고 정희는 얼른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시각 병원 원무과 점심시간에 구내식당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밥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아 반쯤 먹다 식판을 밀어두고 핸드폰을 꺼냈죠. 부동산 최 사장님에게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두 팀 방문했습니다. 한 팀은 문전박대 당하셨다고 연락이 왔네요. 내일 세 팀 더 방문 예정인데 집 내부 보여줄 수 있게 협조가 가능하실까요?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가 직접 동행하겠습니다. 최 사장님에게서 바로 답장이 왔어요. 좋습니다. 명의자분이 직접 오시면 손님들도 안심하실 거예요. 내일 뵙겠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옆자리 동료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지은 씨,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12년 동안 묵혀둔 쓰레기들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중이라서요. 동료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내일 오전에 저쪽 식구들은 제가 나타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겠죠. 제 명의를 무시하고 제 집에서 주인 행세를 하던 그들이 진짜 주인이 나타났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생각하니 가슴 밑바닥에서 서늘한 쾌감이 올라왔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문을 걸어 잠그고 버텨도 소용없다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법과 서류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마지막 남은 밥 한 숟갈을 입에 넣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내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한 아침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50분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부동산 최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최 사장님은 두툼한 서류 파일을 옆에 끼고 서 계셨는데 저를 보자마자 비장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죠. 지은 씨, 오늘 방문하기로 한 팀은 총 3팀이에요. 첫 번째 팀은 10시 정각에 도착할 예정인데 어제 방문하려다 못 들어갔던 분들이라 아주 진지하게 보고 계세요. 가격만 맞으면 바로 계약할 기세시니까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올라가시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내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층수 표시등이 하나씩 올라가는 걸 바라보며 터져 나오려는 심장 박동을 억누르고 숨을 고르게 가다듬었죠. 복도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저 멀리 12년 동안 제 안식처였던 우리 집 현관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매일같이 열고 닫던 문이었는데 지금은 마치 거대한 성벽처럼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어요. 최 사장님이 먼저 다가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앞치마를 두른 시어머니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최 사장님을 보자마자 시어머니의 눈에는 도끼가 서린 경계심이 확 올라왔죠. 또 부동산이에요? 어제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 왜 자꾸 귀찮게 구는 거야? 최 사장님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미리 약속된 방문입니다. 매수 희망자분들과 내부를 좀 둘러보러 왔어요. 여긴 절대 안 됩니다. 매물 아니니까 당장 꺼지라고요.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이자 복도의 날카로운 고함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내가 여기서 10년 넘게 살았는데 내가 소유자지 대체 누가 소유자라는 거야. 여긴 우리 집이고 우리 식구가 사는 집이란 말이야. 당신들이 뭔데 남의 집을 멋대로 들여다보려고 들어? 시어머니의 기세등등한 모습에도 최 사장님은 여유롭게 대꾸했습니다. 등기부상 법적 소유자분이 직접 매도 의뢰를 하셨습니다.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협조해 주시죠. 거주자분이 막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은 불그락 달아올라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시누이 정희가 튀어나와 문틈을 몸으로 막아섰어요. 무슨 일이에요? 왜 아침부터 남의 집 앞에서 소란이야? 정희야, 이 사람들이 또 집 보러 왔단다. 어서 막아. 정희는 팔짱을 낀 채 최 사장님을 매섭게 노려봤습니다. 우리 허락 없이는 개미 한 마리 못 들어와요.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인 거 안 보여요? 최 사장님이 다시 한번 설명하려 했지만 정희는 막무가내였죠. 소유자가 누구든 상관없어. 우리 오빠가 가장이고 주인인데 왜 헛소리야. 최 사장님이 등기부를 확인해 보라고 권하자
정희는 핸드폰을 꺼내려다 멈칫했습니다. 사흘 전 부동산 앱에서 김지은 단독 명의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하얗게 질렸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바르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순자는 다시 기세를 잡아 소리쳤습니다. 동희가 어쩌고 해도 소용없어. 집주인이 직접 와서 얘기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못 들여보내. 그렇게 당당하면 집주인 데려오라고. 집주인. 바로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는 경쾌한 알림음이 들렸습니다. 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구두 굽소리가 복도를 따라 또렷하고 단단하게 가까워졌습니다. 제가 집주인입니다.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멈췄습니다. 정희 역시 입을 벌린 채 그대로 굳어버렸죠. 회사 출근복 차림으로 복도 끝에서 천천히 걸어왔거든요. 표정은 놀랄 만큼 차분했고 발걸음은 서두르지도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퇴근하고 제 집으로 들어가는 사람처럼 당당하게 걸어갔죠. 순자가 더듬거리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은아. 내가 여길 왜? 시어머니를 차갑게 지나쳐 최 사장님 옆에 섰습니다. 눈길이 마주치는 그 짧은 찰나에도 발걸음은 단 1cm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최 사장님, 매수 희망자분들 오셨나요? 네, 지은 씨.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셔올까요? 네, 지금 바로 모셔오세요. 제 지시에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앞을 막아섰습니다. 김지은, 지금 이게 무슨 미친 짓이야. 우리가 아직 여기서 살고 있잖아. 시어머니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단 한 번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던 시어머니였지만 오늘 눈빛에는 두려움 따윈 없었습니다. 어머니, 며칠 전에 제가 여기 왔을 때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그게 무슨, 여긴 내 집 아니니까 당장 꺼지라고 하셨잖아요. 다신 이 집 오지 말라고. 비밀번호까지 바꾸셨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입을 뻥긋거렸지만 아무 말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어머니 뜻에 따르기로 한 거예요. 제 집이 아니라고 하시니 주인인 제가 알아서 처분하는 게 맞잖아요. 어머니 논리대로라면 제가 이 집을 팔든 부수든 간섭하실 권리 없으신 거 아니에요? 그건 말이 그렇다는 거지. 진짜로 팔라는 뜻이 아니었잖니. 그럼 어머니가 틀리신 거네요. 주인인 저한테 나가라고 하신 것부터가 잘못된 거죠. 옆에서 지켜보던 정희가 징징거리는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올케 언니, 지금 이러면 우리 가족은 다 길바닥으로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걸 알면서 어떻게 이렇게 독하게 굴어요? 고개를 돌려 정희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아가씨, 저 쫓아낼 때는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든 말든 생각이나 하셨어요? 제 짐을 봉투에 담아버릴 때는 가족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있었냐고요. 왜 본인들이 아쉬울 때만 가족을 찾으세요? 정희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비참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때 최 사장님이 매수 희망자 부부를 데리고 왔습니다. 40대로 보이는 부부는 험악한 집안 분위기에 당황한 듯 조심스럽게 서 있었죠. 저는 그들을 향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주인 김지은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들어오시죠. 시어머니가 마지막까지 문을 막아보려 움찔거렸습니다. 저는 낮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경고했죠. 어머니,
계속 막으시면 지금 바로 경찰 부르겠습니다. 소유자가 매물을 보여주는 정당한 행위를 방해하는 건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도 계속 막으시겠어요? 순자는 주먹을 불끈 쥐고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로 분노를 사겼지만 결국 비참하게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관리사무소를 통해 미리 준비해온 비상용 마스터키를 꺼냈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꾼다고 제 집을 뺏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그들의 무식함이 우스웠죠. 찰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그것까지 준비해 온 거니? 당연하죠. 제 집이니까요. 매수 희망자 부부에게 안으로 들어오시라 손짓했습니다. 자, 들어오세요. 거실부터 천천히 살펴보시죠. 부부가 조심스럽게 발을 들였고 최 사장님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순자와 정희는 현관에 멍하니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법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기 때문이죠. 거실 한가운데 선 채 크게 숨을 들이마시며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집 안에서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들이쳤고 눈부신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뻗어나갔습니다. 보시다시피 채광이 정말 훌륭하죠. 남영이라 오후 늦게까지 햇볕이 따뜻하게 들어옵니다. 구조도 잘 빠져서 가구 배치하시기 편할 거예요. 제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하고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제 인생을 짓누르던 어둠이 걷히고 진정한 주인으로서의 빛이 들어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집 내부 공개가 끝난 건 오전 11시 반이었습니다. 매수 희망자 부부는 거실 바닥부터 안방 벽지, 작은 방 구석까지 샅샅이 훑으며 집안 곳곳을 확인했습니다. 주방 수납장을 열어보고 베란다 타일 틈새를 손가락으로 문질러보는 그들이 움직임은 집요했죠. 저는 그들이 묻는 말에 하나하나 차분하고 상세하게 대답했습니다. 관리비는 평균 이 정도 나오고요. 주차는 가구당 한 대는 넉넉해요. 초등학교까지는 걸어서 7분이면 충분합니다. 제 목소리는 마치 남의 집을 소개하는 가이드처럼 평온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방 문 앞에 버티고 서서 마지막까지 방해하려 했지만 제가 문을 밀고 들어가자 어쩔 수 없이 뒤로 밀려났습니다. 시누이 정희 역시 자기가 차지한 작은 방 문을 끝까지 부여잡고 있었지만 최 사장님이 법적 절차를 언급하며 한마디 하자 결국 씩씩거리며 비켜섰죠. 두 사람의 입에선 연신 불만이 터져 나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쪽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방문객 부부가 현관을 나서며 최 사장님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집이 아주 관리가 잘 됐네요. 저희 진지하게 생각 중인데 혹시 가격 협의 여지가 좀 있을까요? 최 사장님은 저를 힐끗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소유자분과 상의해서 곧 연락드릴게요. 그 뒤로 두 팀이 더 다녀갔습니다. 주방 구조에 감탄하던 신혼부부와 층수와 향을 꼼꼼히 따지던 투자자 중년 남성까지 저는 세 팀 모두에게 동일한 친절함으로 안내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팀이 돌아간 뒤 순자가 거실 한복판에서 비명을 지르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김지은, 내가 정녕 미친 거냐? 우리가 눈 시퍼렇게 뜨고 살고 있는데 남들을 들여보내서 구경을 시켜?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저는 가방을 챙기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할 일 다 했어요. 내일도 집 보러 올 팀들이
더 있으니까 집 좀 치워두세요. 시어머니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뭐, 내일도 이 짓거리를 하겠다고? 네, 계약서에 도장 찍을 때까지요. 저는 신발을 신으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쏟아지는 시어머니의 악담을 뒤로 한 채 말이죠. 그 시각 성우는 여의도 사무실 인사팀 앞 복도에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오전부터 회사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늘 농담을 건네던 팀장은 성우의 눈을 피했고 친했던 동료들은 핸드폰을 보며 자리를 피하기 바빴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도 성우가 나타나자 같이 밥을 먹던 무리들이 어색하게 흩어지는 걸 보며 그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추악한 소문은 이미 전 사내에 퍼진 상태였습니다. 거래처 이 대리와의 부적절한 관계는 단순한 외도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이 대리 쪽 회사에서 성우와의 관계가 업무상 이권 개입과 연결되어 있다는 공식 항의를 제기한 것이었죠. 계약 과정에서 성우가 편의를 봐준 대가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은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중대 사안이었습니다. 박 과장 들어오세요. 인사팀장의 차가운 부름에 성우는 넥타이를 고쳐매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고 팀장은 안경을 치켰으며 파일을 펼쳤습니다. 박 과장, 이번 거래처 이 대리건에 대해 본인도 잘 알고 있겠지? 성우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업무상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된 계약입니다. 사적인 감정은 없었습니다. 인사팀장은 비웃듯 파일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라고? 거래처 담당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계약 조건에 영향을 줬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이미 확보됐어. 상대 회사에서도 공식 문서를 보내왔고 이건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라 배임 의혹이야. 성우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팀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제가 소명하겠습니다. 하지만 팀장은 단호했죠. 지금 소명하는 자리 아니야. 오늘부로 내부 감사가 시작됐고 박 과장은 대기 발령이야. 당장 짐 싸서 인사팀 지시 기다려. 대기 발령. 그 세 글자가 성우의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노트북이랑 업무용 핸드폰은 지금 바로 반납하고 나가보세요. 성우는 다리가 후들거려 간신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무실을 가로질러 나오는데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등 뒤에서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회사 건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순자였습니다. 성우야, 지금 회사니? 지은이 그 가시나가 오늘 집에 사람들을 세 팀이나 들였다. 우리 집을 팔아넘기려고 작정을 했어. 이거 당장 어떻게 좀 해봐. 성우는 화단턱에 주저앉아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그럴 상황 아니에요. 저 오늘 대기 발령 받았다고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순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대기 발령? 그게 뭔데? 잘린 거냐? 감사받는 동안 일 못한다고요. 월급도 기본급만 나오고요. 그러자 순자는 아들의 안위보다 돈 걱정을 먼저 내뱉었습니다. 그럼 월급은 어떻게? 지은이는 집을 팔아치우려는데 너까지 돈을 못 벌면 우리는 어쩌라고. 당장 지은이한테 빌어서라도 막아야 할 거 아니야. 성우는 대답 대신 전화를 끊고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날 밤 10시 핸드폰으로 부동산 최 사장님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은 씨, 축하해요. 오늘 오전에 왔던 첫 번째 팀이 계약하고 싶다고 연락 왔어요. 집이 너무 마음에 든대요. 깊은 숨을 내쉬며 물었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됐나요? 제시하신 금액에서 500만 원 깎아달라는데 제가 300만 원 선에서 잘 조율해 볼게요. 이번 주 토요일에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가능하시죠?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토요일로 잡아주세요.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에 화려한 도시 불빛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2년이라는 긴 세월이 녹아있는 집이었습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오던 날 우리 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꿈꿨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12년 동안 제가 얻은 건 가스라이팅과 배신, 그리고 하녀 취급뿐이었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이 지긋지긋한 기억들도 연기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사흘입니다. 사흘 뒤면 저들을 향한 마지막 심판에 종소리가 울릴 것입니다. 토요일 오전 부동산 중개소 테이블에 앉아 인생을 짓눌렀던 12년의 굴레를 끊어내는 마지막 도장을 찍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매수인 부부가 계약서를 한 장 한 장 꼼꼼하게 넘기며 읽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멀리 떨어진 아파트 단지를 응시했습니다. 12회를 매일같이 올려다보며 피땀이 서린 건물이었지만 신기하게도 그날은 그저 차가운 콘크리트 덩어리로만 보였습니다. 더 이상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는 느껴지지 않았고 오직 시원한 해방감만이 전신을 감돌았죠. 최 사장님이 계약서를 나란히 펼치며 최종 확인을 했습니다. 잔금일은 오늘부터 3주 후로 확정됐습니다. 집을 비워주는 명도는 잔금 당일 오전을 기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말에 매수인 남편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이사 일정에 차질은 없겠죠? 저는 단호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잔금일 전날까지 집안의 모든 짐을 완벽하게 비워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약속하죠. 도장을 찍는 제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한 부를 가방에 넣으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최 사장님이 축하의 악수를 청했습니다. 지은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다 끝났네요. 마무리까지 잘 도와드릴게요. 저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후련하네요. 중개소 문을 열고 나오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그 어느 때보다 상쾌하고 달콤한 공기였습니다. 계약 소식은 그날 오후 시댁 식구들에게 벼락처럼 떨어졌습니다. 최 사장님이 발송한 거주자 명도 통보 내용 증명이 도착했고 관리사무소에서도 공식적인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관리소장이 직접 집 초인종을 눌렀을 때 문을 연 순자는 영문도 모른 채 멍청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무슨 일이에요? 관리소장이 이 시간에 여긴 왜 와요? 안녕하세요. 소유자 김지은님의 요청으로 이사 관련 안내를 드리러 왔습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이 체결되어 잔금일이 3주 후로 확정되었습니다. 그 전날까지 반드시 집을 비워주셔야 한다는 명도 통보입니다. 관리소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순자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명도, 그게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야. 우리가 여기서 눈 시퍼렇게 뜨고 살고 있는데 누굴 나가라는 거야. 소장은 차분하게 서류를 내밀며 덧붙였습니다. 법적 소유자가 변경되는 거라
거주자분들이 막을 권리는 없으십니다. 소유자분 요청에 따라 잔금일 기준으로 현관 비밀번호와 출입카드는 모두 해지 및 초기화 처리될 예정이니 참고하십시오. 문이 닫히자마자 순자는 비명을 지르며 거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성호야, 정희야, 성민아, 당장 기어 나와봐라. 이 집이 팔렸단다. 3주 뒤에 길바닥으로 나앉으란다. 각자 방에서 튀어나온 세 사람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신우이 정희가 서류를 가로채 읽더니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진짜 계약이 됐어? 지은이 언니가 진짜로 이 집을 팔아치웠다고요? 우리 집은 어쩌고. 빚더미에 앉은 시동생 성민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절규했습니다. 형, 이러면 내 담보대출은? 나 이 집 믿고 사채업자들한테 다음 달에 돈 갚겠다고 호언장담했단 말이야. 나 이제 죽는다고. 성우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대기 발령으로 월급은 반토막이 났고 믿었던 집까지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현실 앞에 머릿속이 하얗게 마비되는 기분이었죠. 순자는 성우의 멱살을 잡을 듯 몰아붙였습니다. 뭐하고 있어? 당장 지은이한테 전화해서 계약 취소하라고 빌어. 위약금을 주든 뭘 하든 막으란 말이야. 어머니, 계약금의 배액을 물어줘야 취소가 되는데 그 수억 원이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린 끝났다고요. 성우의 절규에 정희는 발을 굴렀습니다. 그럼 안 나가면 되잖아. 우리가 버티면 지들이 어쩔 거야. 강제 집행 들어오면 길바닥에 짐 다 버려지고 비용까지 우리가 다 물어야 해. 제발 정신 좀 차려. 3주라는 시간은 잔인할 만큼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잔금일 전날 그 당당하던 가족들은 결국 비참하게 짐을 쌌습니다. 신우이 정희가 가장 먼저 꼬리를 내리고 짐을 뺐습니다. 들어올 때는 온갖 유세를 떨며 신발장을 가득 채우더니 나갈 때는 친구 집 거실 한 구석 신세를 지기로 했다며 캐리어 2개를 끌고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시동생 성민은 트럭 한 대를 불러 고시원으로 짐을 옮겼는데 형에게 원망 섞인 욕설을 퍼부으며 인사도 없이 떠나갔죠. 마지막까지 남은 건 성우와 순자였습니다. 순자는 짐을 싸는 내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며느리를 하녀 부리듯 한 게 죄냐며 통곡했지만 그 눈물에 공감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우는 안방 서랍을 비우다 지은이 두고 간 물건이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미 치밀하게 다 정리해둔 뒤였죠. 텅 빈 서랍처럼 그의 인생도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음을 깨달은 듯 성우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사 트럭이 떠나고 순자가 현관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집안을 돌아보며 울먹였습니다. 여기서 10년을 살았는데 내 손때 안 묻은 곳이 없는데 어머니 제발 가요. 창피하게 왜 이래요. 성우가 어머니의 팔을 억지로 잡아 끌었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관리소장은 냉정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출입카드 반납하십시오. 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건네는 순간 그들의 12년 왕국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새 집주인과 잔금을 치르고 통장에 찍힌 거액의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12년의 헌신과 눈물이 현금으로 환산되어 돌아온 느낌이었죠. 저녁 무렵 저는 마지막으로 그 아파트 앞에 홀로 섰습니다. 제가 살던 층의 불은 꺼져 있었고 그 차가운 어둠이 오히려 저를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둠이 내려앉은
창문을 향해 조용히 움츠렸습니다. 10년 동안 하녀처럼 참고 살았죠. 새벽같이 일어나 밥 짓고 당신들의 무시와 폭언을 견디며 이 집이 제 유일한 보루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오늘 깨달았네요. 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진짜로 쫓겨난 사람은 제가 아니었어요. 당신들이야말로 당신들의 양심과 인격에서 그리고 따뜻했던 가정에서 영원히 쫓겨난 거예요. 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뒤돌아볼 이유도 미련을 가질 가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어깨를 쫙 펴고 걷는 이 길 끝에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제 진짜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로소 시작된 저만의 찬란한 아침을 향해 저는 단 한 번의 뒤돌아봄 없이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주인공 지은을 버티게 한 건 아마도 가족이라는 이름의 책임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족은 한 사람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나를 잃어가면서까지 지켜야 할 관계는 세상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의 배려 없는 태도에 끝없이 인내하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이 괴물이 되도록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은이 과감하게 도장을 찍고 자기 명의의 집을 정리한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겠노라 선언한 자존감의 회복입니다. 지금 혹시 누군가에게 마음을 다해 헌신하고도 하녀 취급을 받으며 가슴앓이 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무대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지은이처럼 용기 있게 문을 열고 나오세요. 그 문 뒤에는 반드시 여러분을 온전히 아껴줄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사연이 시원하셨다면 혹은 비슷한 경험으로 마음이 뭉클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한 줄은 사연 숙력 캠프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나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